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전 시간에는 기출문제가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경향들을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대충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답안지를 70분 안에 쓰는 경우도 있고 중등은 90분 안에 써야 되는데 답안지의 형식을 잠깐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답안지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각각 문항을 푼 것을 옮겨 적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선생님들이 나중에 연습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했고 암기도 했고 그리고 정확하게 쓰는 걸 했는데 1번, 2번, 3번, 4번으로 착각을 해서 바뀌게 쓰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연습이 1번, 2번, 3번, 4번인데 뭐 무조건 옮겨 쓰다 보면 1번, 2번, 3번, 4번으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들도 분명히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또 이번 초등 문제 같은 경우는 유아는 상관이 없이 뭐 검토를 여러 번 할 시간이 있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초등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정말 모자랐다고 하거든요. 그럼 옮겨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옮겨 쓰지 못한 선생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정확하게 키워드만 시험지에 쓰고 1번 풀었으면 1번을 옮겨 적어서 해야 되는 게 아마 시간이 절약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맞춰보셔야 돼요. 1번 문제 풀고 1번 쓰는 게 나한테 적합해서 시간이 맞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고 한꺼번에 옮길 때 시간이 어느 정도 남는지. 왜냐 이걸 70분 안에 다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안 그래. 문제가 쉬우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8개 선생님들이 문제가 이제 답안지 언제 쓰는 거. 이건 어차피 유초 상관이 없으니까 저희는 중등으로 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쭉 뒤로 한번 가보시면 여기도 이제 초등의 샘플이네요. 이제 중등 곧 나옵니다. 자, 이제 전공에 관련된 답안지 형태가 중등은 좀 다르지요. 중등 같은 경우는 기입형이 네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전공 A에 쓰는 단답형은 그냥 순서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쓰셔도 되고 옆에 쓰셔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빈칸으로 주어지는 걸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 문항 5번하고 문항 6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줄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중등은 이 네 줄을 벗어나면 또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선생님들이 문항에 주어진 4점에 물어보는 지문을 이 네 줄 안에서 다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연습이 필요한 게 올해처럼 문제가 서술이라고 하지만 서술 아니고 단답 형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 경향은 이 네 줄이 많이 남아서 굉장히 불안했다. 왜 물어보는 게 너무 간단해서 이런 경향이었는데 19학년도 같은 경우는요. 이 네 줄에 써도 모자랄 만큼 너무 쓸 게 많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글자 크기를 조절을 하셔야 돼요. 글자 크기를 조금 더 단답형을 했을 땐 좀 크게 써야 실제 채점을 할 때 이렇게 스캔을 띄워서 채점을 하는 거니까 훨씬 더 잘 보일 수 있겠으나 물어보는 게 많다면 글자 크기를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 이 부분을 벗어나서 나는 여기다 쓰고 여기까지가 정답이에요 라고 뭐 아무리 체크를 하더라도 채점은 여기만 이제 스캔이 뜨는 거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물어보는 게 많으면 글자 크기를 좀 더 작게 그런 연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 여기에서도 이제 네 줄인데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본 것 중에 이건 좀 간단하게 쓰는 거였지만 부분을 보면 좀 길게 쓰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한 줄에 두 칸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쓴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한 칸에 한 줄에 쓰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한 칸에 두 칸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써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런 연습이 중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근데 오히려 이제 21학년도 데뷔를 하는 선생님들 중등은 이렇게 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20학년도처럼 문제가 쉽게 나올 것 같진 않으니까 그러겠죠. 네, 그리고 넘겨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쭉 서술로 문제가 쓰는 패턴이었고 전공 B도 잠깐 볼게요. 전공 B 같은 경우도 글자가 갑자기 커졌네요. 전공 B는 넘겨서 답안지 형태만 다른 거 이제 잠깐 볼게요.
앞에 예,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가볼까? 예, 여기 있는 거 잠깐 보시면 기입형 똑같죠? 예, 기입형 똑같고 예, 기입형은 똑같고 이제 서술로 쭉 이제 쓰는 건데 뭐 그러면 제 말로 해드릴게요. 이제 화면은 대충 이제 어떤 건지 아시니까 결국은 기입형이 적은 B에서 점수 차이가 이제 많이 난다는 겁니다. 왜냐 서술로 쓰는 게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전공 A에서는 12문제고 이건 전공 B는 11문제거든요. 11문제인데 서술로 쓰는 건 B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배분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교육학 논술에서도 썼죠. 전공 A에서도 썼죠. 그리고 전공 3에서도 이제 선생님들이 전공 B에서도 이제 3교시 때도 써야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전공 2하고 전공 3을 볼 때 쉬는 시간이 40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쉬는 시간이 40분밖에 없다면 이때 점심까지 스스로 다 해결을 하셔야 되거든요. 따로 없습니다. 유초는 시험 다 보면 이제 점심 뭐 이런 거 상관이 없는데 중등 같은 경우는 90분씩 수업이 시험을 보다 보니까 따로 점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때 점심도 해결하고 그리고 지친 걸 좀 달래야 되고 어떤 선생님들만의 노하우를 이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든든하게 먹고 좀 에너지를 얻으면 3교시 때 좀 더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쓰겠지만 먹은 것도 별로 없고 머릿속에 컨디션도 안 좋으면 3교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다.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셔서 실제 이제 지금은 와닿지 않겠지만 하반기에 가보면 내가 어떤 걸 먹고 든든한지 잘 써지는지 이런 것도 또 실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3교시 때 굉장히 지칠 수가 있다. 그리고 쓰는 게 많다 보니까 또 실수를 또 하시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주의해서 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 저희 이제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4번을 검토했다 뭐 이런 선생님도 계셨거든요. 예, 그 정도로 중등은 경향이 너무너무 조금 더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답안지 쓰는 형태를 해마다 다른 경향에서 연습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런 답안지까지 문제 이제 쓰는 것까지 봤으면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PPT 자료를 한번 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프린트 참조해서 봤고요. 자꾸 이제 시험 경향이라고 해서 기출문제 분석하는 거.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기출문제도 받고 선생님, 그 프린트를 보셔도 되고요. 일단 여기 먼저 집중을 먼저 해주도록 하세요. 우리가 기출문제가 대충 이런 게 나온다고 했고, 유초중 문제가 겹친다고 했는데, 어떻게 기출문제를 이제 분석하는 게 효과적인지 공부 방향, 뭐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공부를 1월 달에 하시면 이제 기본 내용들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기본 내용을 알았어요. 아는 거에서 끝날까요? 아닌 거죠. 암기 인출까지. 근데 그 인출이라고 하는 건 내가 실제적으로 안 보고 쓸 수 있을 거까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건 안 보고 쓰는 것까지를 선생님들이 계속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안 보고 쓰는 게 아까 뭐라고 했죠? 내가 생각한 이해한 대로 쓰는 건 아니고 책대로 쓰는 사람만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개념을 어떻게 확장을 하고 어떻게 이제 문제를 적용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올해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요. 초등만 나오지 않고 유아와 중등에 나왔던 간단한 개념을 이제 어떻게 분석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과제 분석이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제 분석은 실제적으로 제가 여기는 펜이 있는데 펜 한번 잡아볼까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펜을 잡으면 되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 펜 한번 잡아볼까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왜요? 여긴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먼저 손을 뻗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근육으로 잡는 힘도 있고요. 이거 자기 자리에 오는 이 여러 가지 하위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하위 행동들을 한꺼번에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게 과제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념은 일련의 복잡한 하위 과제들, 그럼 손을 뻗고 연필을 잡고 자기 자리로 가져오는 이런 하위 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복합적인 행동을 습득하려면 여러 가지 하위 행동들을 먼저 학습한 뒤에 순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게 과제 분석인데 그러면 일단 이 펜을 잡는 거 손을 뻗고 잡고 자기 자리로 갖고 오는 일단 나눈 걸 과제 분석이다. 이 과제 분석을 순서적으로 할 거냐, 마지막부터 할 거냐, 모든 걸 할 거냐에 따라서 행동 연세랑 연결해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진형 행동 연세, 여기도 오타가 나왔네요. 전진형 행동 연세인데 이런 전진 연세는 과제 분석.
을 통해서 결정된 단계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차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론을 뭐 자세하게 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개념인데,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쓰는 게 올해 중등의 19학년도에 문제로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후진연세법이라고 해서 후진형 행동연세, 뭐 이거 들어보셨죠? 과제 분석을 역시 통해서 나누어진 행동들을 어디서부터 가르치는 거다? 마지막부터 가르쳐 주는 걸 후진형 행동연세라고 해요. 그다음 전체과제 제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제 분석을 통해서 모든 단계를 매 회기마다 이제 가르쳐 주는 걸 얘기하는데요. 과제 분석이 반드시 따라다니는 게 행동연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동 형성이랑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왜? 행동 형성은 과제 분석 이런 게 없거든요. 아시겠죠? 일단은 과제 분석을 통해 처음부터 할 거냐, 마지막부터 할 거냐, 모든 단계, 이런 개념들을 선생님들이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암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암기한 것들을 어떻게 기출문제에 적용을 할 건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예, 기출문제는 PDF 문제를 보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넘겨서 보시면 펜으로 톡 하고 이렇게 넘기면 된다는 거죠. 네. 자기 교수는 뭐 너무 선생님들이 아실 것 같아서 시간이 없어서 저희는 행동연세만 어떻게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 선생님들은 그래도 제가 샘플로 자기 교수가 어떻게 연도별로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이제 해놨으니까요. 이것처럼 꼭 기출문제 자기 교수도 한번 분석해 보세요. 개념을 배웠으니 과거의 11년도 초등에는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과거의 문제 11년도? 우리는 서술형으로 나오는 문제가 대부분인데, 여기는 보다 객관식이다. 이것도 이제 미리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출문제 분석하는 게 선생님마다 약간씩 다를 건데요. 19학년도부터 유초는 12년도까지 객관식 문제였어요. 그때는 시험 문제가 3차까지였기 때문에 4개월 동안 임용을 받던 뭐 그런 해이기도 해요. 그때의 경쟁률은 뭐 20대 1, 30대 1은 그냥 넘어가는, 아주 안 뽑을 때, 그때는 3차까지였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1차가 객관식, 2차가 서술, 세 번째가 실기, 이렇게 해서 4개월 정도 시험 봤던 해였는데, 그때 문제에 해당하는 1차인 객관식과 서술, 2차에 해당하는 서술 논술도 하실 분들은 하시면 돼요. 근데 하시면 되는 그 좋은 이유가 너무 객관식 때랑 연결되는 기출의 패턴이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객관식에 있는 사례부터 이제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유초는 이제 12년도까지 객관식이었다면 중등은 약간 달라요. 중등은 09년도부터 13년도까지가 객관식 시험이었던 때였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1차와 2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술형 아니면 단답형으로 쓰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마다 객관식도 섞여져 있는 것도 이제 볼 거거든요. 그때는 과거에 3차까지 있던 문제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객관식에 나왔던 문제 하나의 샘플로 전체를 분석하는 건 아니니까 리을만 저희는 한번 보려고 해요. 해시계 만드는 과정을 숙련시키기 위해, 해시계 만드는 과정, 결국 이게 뭘까요? 과제 분석을 해줬다는 거거든요. 숙련시키기 위해서 1단계부터 연습을 시킨다. 1단계가 습득된 후 2단계를 지도하고 이런 방식으로 마지막까지 지도하는 걸, 그러면 과제 분석했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차적으로 하는 건 뭘까요? 전진적 행동 연세,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문제를 푸는 내용이었네요. 전체 행동 연세, 전체 과제 아니죠? 그런 거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내용에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게 이제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냐? 19학년도 유아의 전진형 행동연세가 똑같이 나왔거든요. 기출문제 패턴을 이제 또 보시면, 자기 자리에 앉기라는 목표 행동을 정하고, 책상 근처로 가기, 책상에 가기, 의자를 꺼내기, 의자에 앉기, 의자에 앉아서 의자를 당기기 행동을 세분화, 이게 결국 뭘까요? 과제 분석을 한 내용인 거고요. 과제 분석을 하고 이것을 목표 행동을 성취할 때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성취할 때마다 강화를 주는 게 전진형 행동연세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 개념을 그대로 쓰는 행동중재, 전진형 행동연세, 이게 이제 기출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이 기출문제가 올해 중등에 유아에도 나왔고 중등에도 나왔는데, 유아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단계에서 두 손을 잡고, 두 번째는 가슴까지, 세 번째는 공을 놓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게 과제 분석. 그래서 과제 분석 쓰는 것도 올해 유아에 있었고, 행동 연세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진형도 쓰고 후진형 행동 연세, 이 용어만 각각 쓰는 게 올해 유아에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이렇게 해서 디귿에 해당하는 과제 분석, 리을을 중재할 때 중재 단계 시작점이나 방향에
다른 중재 방법. 그럼 시작점이 처음부터 하는 건 전진형, 마지막부터 하는 건 후진형. 이렇게 쓰는 그런 문제였고요. 이제 중등에는 문제 하나가 빠졌네요. 아무튼 중등에는 여기는 빠졌지만 전진형 행동 연세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쓰는 문제가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럼 잠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시험지를 받았기 때문에 시험지에 받은 내용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공 B로 한번 가볼까요? 예, 전공 B의 6번. 네, 보시면 6번이 전체적으로 지적장애 문제인데 행동수정 문제가 섞인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6번 문제 지적장애 문제 중에서도 나의 수업 지도 계획을 보시고 거기에서 지옥사의 무료 수업 중에 디귿 찾으셨나요? 과제 분석에 따라 디귿 전진형 행동 연세를 지도하기 위해서 찾으셨죠? 이거에 뭘 쓰는 거? 정의를 쓰는 문제. 그래서 유아에 나왔던 게 중등에 나오고 중등에 나왔던 게 유아에 나오고 이런 패턴들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정의를 쓰는 문제가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에 니츠첸 니은의 의미를 쓰고 리을에 해당하는 뭐 땡땡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용어를 간단하게 정의 쓰는 게 중등에 출제가 됐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진형이 기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봤으니 후진형 행동 연세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자. 이것도 역시 객관식 문제구나. 보니까 스스로 냉장고에 있는 폐기된 음료수를 꺼낼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하고 이를 위해서 과제 분석이 있고요. 행동 연세 전략을 사용해서 6단계부터. 그럼 6단계부터는 여기서부터 지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부터 지도하는 거예요? 마지막부터 지도한다는 후진형 행동 연세라고 하는 이 용어가 떠올라야 되는 거고요. 후진형 행동 연세라고 하는 거를 찾았더니 특징은 하나의 교사의 지원이 점점 증가하고 하나는 자연적 발생 강화가 제공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게 이꼬르가 나올 거예요. 후진형 행동 연세는 마지막부터 뭐가 주어진다? 자연적 강화. 마지막이 뭐예요? 음료수 마시죠? 맛있다. 이게 뭐예요? 자연적 강화잖아요. 그죠? 음료수 선생님들 뭐 먹고 싶어요. 먹으면 맛있죠? 그게 뭐예요? 나한테 강화 주는 거잖아요. 그게 자연적 강화거든요. 그래서 후진형에서 계속 마지막은 자연적 강화가 주어지는 게 이꼬르로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특징이자 장점으로 이제 흐름으로 나오는데요. 넘겨서 보시면 13년도 유아에 이런 후진형 행동 연세가 또 나왔습니다. 볼게요. 목표 행동을 작은 단계로 나누고 이게 결국 작은 단계, 하위 단계인 과제 분석으로 나누고 마지막 단계부터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뭘까요? 후진형 행동 연세 그대로 쓰는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넘겨서 보시면 15년도 유아 문제입니다. 15년도 유아의 문제를 보면 김 교사는 니은을 과제 한다고 해요. 혼자서 고무줄 바지를 입을 수 있다. 이거를 과제 분석해서 4-3-2-1 이렇게 한대요. 그럼 어떻게 지도하는 거죠? 후진형 행동 연세를 지도하는 거죠? 아까 장점 뭐라고 했어요? 특징이잖아요. 맞아요. 그거 쓰는 문제. 네, 그죠? 기출에서 똑같이 나왔죠? 자, 그런 문제가 18년도 초등에 또 나왔습니다. 또 한번 볼게요. 저희는 여기 보시면 다음은 나의 밑줄친 리을에서 사용한 과제 분석 내용과 후진형 행동 연세라고 하는 것의 지도 순서의 예이다. A의 올바른 지도 순서를 기호로 쓰고 후진형 행동 연세의 특징하면 자연적 강화를 획득 빈도 측면에서 한 가지 쓰시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결국은 여기 해당하는 것의 후진형 행동 연세 지도 순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이 뭐부터 찾아야 될까요? 마지막부터 해야 되는 거. 일단은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죠. 아직 안 배웠으니까. 아무튼 후진형 행동 연세 단계를 외우면 이것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강화제 획득 빈도. 좀 응용이 됐구나. 업그레이드 됐구나. 근데 아까 선생님이 후진형 행동 맨 마지막에 계속 뭐 해준다고 했지? 자연적 강화 받는다고 했지? 그럼 결국에 여기는 매 회기마다 자연적 강화를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게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후진형 행동 연세 개념을 확실하게 외워놓으시면 그에 대한 단계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그 다음에 똑같이 응용된 걸 정답으로 쓰고 뭐 그런 문제의 패턴이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전체 과제 제시법이라고 하는 거 일단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11년도 아까 제가 객관식 문제 풀면서 전진형이지 전체 과제 행동 영상은 아니죠? 이렇게 잠깐 넘겨갔죠. 자, 그런 문제가 12년
18년도 중등에 언급이 된 기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철수가 많은 하위 행동을 이미 수행할 수 있지만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철수에게 이 과제를 지도하기 위해서 전체 과제 제시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전체 과제 제시법 특징, 맞는 지문들을 이제 고르는 객관식 문제였는데 이것이 중등에 그대로 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중등 이제 보시면 18년도 중등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 중등에 학생 H의 2단계 지도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2단계를 6단계로 과제 분석한 후 처음부터 마지막 모든 단계를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그럼 이게 뭘까요? 전체 과제 제시법이라는 거지요. 그럼 전체 과제 제시법을 지도한 내용이구나. 그러면 나에 사용된 행속 연세법을 쓰는 게 아니라 전체 과제 제시법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쓰는 문제였어요. 근데 장점을 모르더라도 제가 아까 어디 있다고 했어요? 여기 이미 어느 정도 이미 수행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다. 아니면 또 여기서 순차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아이에게 지도할 수 같이 섞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해서 쓰는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개념을 확실하게 먼저 외우고 기출문제 패턴이 어떻게 계속 활용이 되는지 지금 봤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들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확장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나올까? 섞어서 나올 수 있겠구나. 섞어서 나올 수 있잖아요. 한 A 교사는 순서적으로 한다고 하고 어떤 교사는 뒤에서부터 마지막부터 한다고 하고 또 어떤 교사는 난 모든 단계를 할 거예요. 뭐 이렇게 대화 순서로 나온다면 쓰는 게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은 변하지 않으나 물어보는 것이 더 많이 물어보면 어려움을 이제 선생님들이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세 가지의 행동 연세의 뭐 차이점을 각각 물어볼 수도 있고 서로 간의 뭐 장점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패턴이 또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나올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기출문제를 확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샘플까지 저희는 잠깐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본 거지요. 공부를 선생님들이 했던 내용들을 한번 상기시켜 보니까 임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일단 기출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기출문제 확장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저희가 이제 뻗어가 본 거고요. 그리고 앞서 크게 도식을 해드릴 때 저희가 공부 방향에서 도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선생님들은 뼈대를 잘 잡아야 된다라고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책은 처음에 정서 및 행동장애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샘플링을 가지고 왔어요. 정서 및 행동장애라고 하는 것의 정의, 분류, 그럼 이게 결국 뭐예요? 도식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실제적으로 법적 정의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의학적인 정의도 있고 교육적인 정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강론에 나올 거예요. 아니면 뭐 기본 교재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법적 정의라고 한다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련된 세부적인 거, 그리고 의학적 정의라고 한다면 정서 및 행동장애에서 DSM-5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교육적 정의는 교사에 의해서 웨어나인지 네어나인지 이런 정의들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만의 도식을 머릿속에 해야 어떤 내용이 있었지? 아, 맞아. DSM-5 아니면 뭐 네어나 웨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장해서 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건 이제 하나의 샘플링으로 이런 교육적인 정의 안에서 일반 아이들과 정서 및 행동장애 아이들의 조금 더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일까라고 해서 보니 문제행동 빈도도 많고요. 심각성도 더 심각하고 오랫동안 문제행동을 보이는 지속시간도 많고요. 여러 가지 행동 특성들도 같이 나타난대요. 이런 내용들이 일반 아이들과 다르다. 근데 이 중에서 한 가지를 가로로 놓고 쓰는 게 17년도 초등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럼 이제 선생님들은 유아나 중등은 좀 더 확장돼서 또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도식을 외우시고 또 분류로 보니 DSM-5 그리고 교육적 분류 뭐 네어나 웨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식을 뻗어나는 걸로 제 책 안에는 도식화 개념이 있다라고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도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즉 큰 숲을 보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도식을 머릿속에 기본적인 기본 이론을 통해서 개념을 잡으셨으면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기출 문제는 앞에서 제가 샘플링으로 해드렸잖아요. 하나의 개념이 나오면 이거 나왔대. 기출 문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들은 기출 문제를 푼다라고 해서
그게 공부가 아니라 이 문제가 왜 나왔지? 이 개념이 어떻게 활용된지 그걸 자세하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 상반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3에서 6월 달 같은 경우는 저는 기출 문제를 좀 더 분석하고 어떻게 확장을 하고 그 관련된 뻗은 강론의 개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심화적으로 하고요.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나중에 추후에는 이제 문제풀이라든지 모의고사를 통해서 개념을 확인하는 것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계획은 저는 기본 이론, 기출문제 분석, 심화 이렇게 갔고요. 7, 8월에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는데 문제풀이는 아까 했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문제 풀고 강론을 확장해서 이제 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참고로 올해 선생님들에게는 그전에는 8회 정도 유초 중 각각 모의고사를 했는데 19학년도는 유초 같이 이제 모의고사 하면서 격주로 5회 했고 중등으로 5회를 했는데요.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훨씬 더 좋았거든요. 왜냐 질적으로도 물론 그렇기도 했지만 모든 걸 다 채점을 해서 첨삭까지 다 해주는 패턴으로 하고 사실 모의고사는 저희가 등수도인데요. 근데 사실 근데 그건 너무 이제 제 주관적인 거에 의해서만 하는 뭐 그런 편견도 가질 수는 있으나 그걸 통해 선생님들의 그 다른 자기의 위치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해서 되게 좋아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초등 같은 경우는 백구팀하고 저희가 모의고사를 같이 이제 출제를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실전 연습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런 실전 연습이란 특수 중에서 중등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유투는 유투에 맞는 것들 일반 유아 문제가 섞여서 그대로 모의고사가 출제가 되고 초등 같은 경우는 초등 그대로 그냥 기출처럼 문제가 출제가 돼서 푸는 모의고사 연습을 이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왜 이걸 설명해 드리냐면 이때 이제 연습을 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꼭 제 모의고사가 아니더라도 이건 시간 맞춰서 연습하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답안지 쓰는 것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답안지를 내가 어떻게 옮겨 쓰고 실수하지 않는 것들을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쭉 이제 내년에 공부를 하시다가 답안지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시간 맞추는 게 조금 더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부를 했을 때 많은 시간이 주어지면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해진 시간 내에 정확하게 쓰는 게 시험을 푸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요. 이런 연습을 꼭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2차 대비는 저희는 뭐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실기 연습을 말 그대로 실전 연습을 하는 면접이라든지 수업 시간에 관련된 것도 이제 따로 저희가 하는 강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뭐 그렇고요. 뭐 이건 이제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은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이제 정리하자면 어차피 공부를 지금 하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계획을 어떻게 설계하는 건지 설계를 해야 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유아는 유아 선생님들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1월 달 말일 정도가 되면 합격수기라든지 이런 게 올라올 거예요. 시험의 경향이라든지 자신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런 합격수기, 유, 조, 중 다 합격수기들을 꼭 반드시 읽어보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 합격수기에서 어떤 전략이 효과적이었는지 쭉 한번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 있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합격했다고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의 합격수기에서 나한테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해보고 그걸 선생님들이 이제 실제 1, 2월달, 3, 4 적용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통해서 1년 동안 버티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해서 합격했다. 라고 하는 게 나한테 100% 맞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 방법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 내가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지 않으면요. 나중에 실제 하반기에 갔을 땐 여러 가지 막 슬럼프도 오고 공부하기 싫고 마음이 싱숭생숭할 겁니다. 그런데도 내 공부 방법을 이미 했기 때문에 슬럼프가 와더라도 금방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왕좌왕 뭐 자신이 찾지 않는다면 이게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해서 합격할까? 이런 좌절감을 더 많이 맛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꼭 합격 수기를 여러 번 읽어보는 게 선생님들에게 이제 크나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1년 동안 할 때 이제 계획을 통해서 실천 연습을 하는 합격 수기를 쭉 읽어보시되 내가 좀 이제
진지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특수교사가 정말 나한테 맞는 직업인지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당연히 임용 특수교육과에 와서 점수 맞춰서 와서 선생님이 되면 좋다라고 했으니까 나도 그냥 이 직업에서 열심히 많이 뽑는다고 하니 해보자라고 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평생 내가 직업을 가지고 살 거거든요. 맞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합격한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게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아니면 선생님들이 이제 4년 동안 겪어본 경험에 의해서 특수교육과라고 하는 이 특수교사가 자신이 맞고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도 한 번 정도는 좀 생각을 해봐서 이 공부를 했을 때 어떤 동기부여 차원이 되는 게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직업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왜 갑자기 목소리가 적어졌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으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너무 좋은 기회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신만의 전략으로 꼭 다 모두 다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이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부를 준비하는 분들은 제가 합격의 길을 드릴 테니 꼭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많네요. 그래서 헤어지기가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계속 보신 분들이 계시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합격 전략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